네. 예, 오늘 광화문 자유파 국민 총궐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아미고 회원들도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모였습니다. 그 모이는 과중에 그 이삼회 회장, 그 이준배 세종시당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모이니까 갑자기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하면서 그 사즉생 생즉사 있죠. 생즉사 사즉생.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 말을 하면서 이생즉사 윤사즉생이라는 말을 즉석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이재명은 살고자 하기 때문에 죽을 것이고 윤석열은 죽고자 하기 때문에 살 것이다. 예, 그런 각오로 오늘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광화문에 총집결했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예. 윤사즉생, 윤석열 대통령 죽기를 각오했기 때문에 분명히 부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고 몇 달 후가 될지는 확실하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해서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전에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8년 전에도 대통령 배신했던 당, 이번에도 또 대통령을 보기 좋게 배신한 이 당, 국민의힘, 이거를 그냥 놔두고는 아무리 대통령이 정말 사직생의 각오로 싸운다 하더라도 늘 뒷방이 걱정되고 뒷마당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런 불안한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제에 국민의힘을 완전히 갈아엎지 않으면 대통령 혼자 싸워서 소용없다. 우리 자유파가 아무리 광화문에 모여도 소용없다. 이런 문제의식들을 오늘 다들 뼈저리게 느끼셨을 겁니다. 지금부터 이 국민의힘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후의 정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아투TV에서 대통령 표결 탄핵 소추안 표결 상황을 생방송하면서 이 상황을 정리하고 온 류여애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저 다시 돌아왔습니다. 힘 빠지지 말고 제가 아까 마지막 인사로 3월 달에 대통령 복귀 소식 전하는 라이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이 사태를 통해서 한동훈이를 당 윤리위원회에 2번씩이나 징계를 요청한 책임당원 우리 아미고의 황상혁 홍보본부장도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눈이 새빨개 가지고 한참 우셨던 것 같으네. 한참 울진 않았고 그냥 조금 울었습니다. 근데 눈물이 울려고 난 게 아니라 그냥 흐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광화문에 지금 현장에 있다가 방송국에 오게 됐는데 그곳에 계시는 다른 시민 국민들은 오히려 저보다 훨씬 더 담대하고 거기에 그렇게 동요하지 않고 대통령이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걸로 저는 판단이 됐고, 탄식의 소리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고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거를 저는 느끼고 지금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뭐 다들 함께 겪었습니다만 하고 이제 꺾여버렸어요. 꺾여버렸는데 지금은 다르죠. 자,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됐다. 제가 잠깐 이제 그 말에 좀 보태자면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요, 대통령께서 손을 놔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히 계시는 모습에 국민들이, 특히 우리 보수우파 국민들이 한 말씀만 해주시기를 기다렸는데요. 대통령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담화문을 내시고 무엇을 하자라고 깃발을 딱 들었거든요. 근데 깃발을 드는 사람이 앞에 있으니까 우리도 방향을 바로 정하고 뛰어갈 수가 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다들 이제 시작이구나, 울 때가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당시 탄계국에서 그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네. 좌파들이 자랑하는 최대 인원이 232만이었는데요. 네. 3월 초에 있었던 태극기 집회는 뭐 300만이 넘어서 400만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 그 태극기 애국 집회에 나오셔서 한 말씀만 해달라. 나를 지켜달라라고 한 말씀만 해주면 우리들이 하나가 돼서 일어날 텐데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광용 당시 탄기국 회장을 통해서 그러한 요청을 간절하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끝내 거절을 하시는 바람에 당시에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뭐 지나간 일이지만 당시에 방금 유해 우리 최고가 말씀하셨듯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태극기 집회에 나오셔서 나를 지켜달라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렇게 쉽게 헌법재판소에서 8대 0이라는 그런 탄핵 인용 결정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이 탄핵 상황에서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전면적인 법리 투쟁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부터 자체 정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터져 나옵니다. 특히 만약에 탄핵 가결되면 지도부는 즉각 사퇴하고 비대위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또는 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그동안 쭉 나왔습니다. 오정석 변호사, 당 사정을 잘 아시죠? 예, 그 과거에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됐을 때 당연히 뭐 지도부는 총사퇴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비대위를 만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물론 이제 한동훈 대표나 친한계 쪽은 절대 사퇴는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비대위를 가냐 안 가냐도 조금 좀 한 가지 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한 논이다. 예, 왜 그러냐면 과거에 그 박근혜 대통령 때 결국 분당이 됐어요. 그리고 아마도 지금 12명은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 뭐 조경태 의원 빼고는 다 경험을 해보지 않았던 그런 아마 초선이 아닐까 싶은데, 초재선, 많아도 재선 정도. 그분들은 그때 상황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12명의 그런 사람들과 결국에는 탈당 내지 분당의 국면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본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때도 한번 돌이켜보면 분당하거나 탈당하고 싶지 않아 했지만, 그런데 지금부터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 이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표결 이유가 국회의원들의 진짜 시간이 옵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지금 아마 표결까지가 자기한테 주어진 시험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표결부터가 본인한테 주어진 시험의 시간이에요. 무슨 말이냐? 어딜 가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받고 그 입장의 정당성을 밝히라고 요구받습니다. 당신 탄핵했어? 탄핵 안 했어? 탄핵했으면 왜 했어? 그게 정당해? 그거 나쁘지 않아? 이거를 매일, 매 시간, 매 순간마다 요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연착륙의 해결 방안으로서 탄핵이라고 생각했지만, 자기한테는 계속 그 정당성을, 그러면 내가 부당하다고 말할 수 없으니 정당하다고 말해야 되고, 끊임없이 이걸 하다 보면 결국 이 당이라는 게 하나로 묶어지지가 않고 분리가 돼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분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결국 출당 탈당은 불가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이 김무성, 유승민 세력들이요. 이 세력들은 탄핵 후에 전국을 자기들이 어떻게 이끌어갈 거냐에 대한 사전 계획표가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무성, 유승민 이 배신자들은 일단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난 다음에 당권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했어요. 당시에 당 대표는 김무성이었으니까 그냥 가져가면 되고, 원내대표가 문제였는데 원내대표를 그 탄핵파가 잡아서 당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사람들을 전부 다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전부 다 쫓아내려고 했는데 그걸 실패했어요. 네, 정우택 원내대표가 됐죠. 예, 그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따로 당 만들게 해서 만든 게 바른정당이거든요. 그렇게 나가서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원영섭 변호사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색깔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다 죽었어요. 저는 절대 분당 안 되고 탈당 안 된다고 전 봐요. 지금 그 시간 아니고 이제 시작되는 시간은요. 의원들의 제명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냥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의 의원들 이 이유로 저 이유로 해서 한 명 한 명씩 끌고 가서 저는 국회의원 윤리위에 회부시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들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철두철미하게 준비되어 있고 훨씬 더 냉정하고 더 지독한 쪽이에요. 이재명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 판을 벌리고 흔히 말하는 칼춤을 췄다고 하면 칼춤은 이제 시작인 겁니다. 대통령이 나갔으니까 이제 우리는 괜찮을 거야. 아니요. 이제 의원들 제명의 시간이 저는 왔다고 보고요. 의원직 제명은 그 정족수가 어떻게 됩니까? 3분의 2. 최적 3분의 2죠.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200명이 필요한 겁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아마 요번에 우리가 단합된 힘으로 두 번째 탄핵을 아마 막아냈다면 그들이 가진 마지막 비장의 카드가 바로 유해 최고가 말씀하신 그러니까 의원들 징계입니다. 자체 윤리위원회 해부해가지고 네. 3분의 2 이상으로 해서 제명을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그들이 숫자가 제적이 줄어들거든요. 제적 네. 숫자가.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방식을 쓸 것이라고 네. 예상을 하고 있었죠.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입장이 발표됐다는 댓글창에 그 댓글이 있으니까 확인 좀 해주세요. 자, 리얼 교수 말씀 중이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윤리가 이제 어떤 윤리냐? 대통령의 탄핵이 아니라 자기들 목에 칼이 올 것이다. 그러면 누가 거기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빼내려고 할 것이죠. 전국 주사파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사냥하는 시간이 시작된다. 네. 그럼요. 그러면 총을 쏠려가면 누구야 하면 이제 다들 고개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게 되고 딱 총을 들면 나는 너희랑 같은 색이야. 사실은 나는 민주당을 좋아해. 이런 사람들만 살아남는 시간이 저는 올 거라고 사실은 보고 추경호 있어요. 원내대표가 첫 번째 시작입니다. 타겟이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가 탄핵이 시작됐으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준비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그 안에 있는 또 돌봐야 될 돌본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지켜야 할 사람들도 또 있는데요. 네. 문제는 바로 당장 지금 한동훈 체제가 사퇴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사퇴를 안 하고 버틸 거라는 거죠. 네. 자, 대통령의 메시지, 대국 메시지가 발표됐는데 내용이 좀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이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왔습니다. 대통령이 되어 현장의 국민을 만나보니 전 정부의 소주성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부동산 영끌 대출로 청년들과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차분히 어려운 사정을 청해 듣고 챙겨 듣고 조금씩 문제를 풀어 드렸을 때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조금씩 온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에 힘이 났습니다. 무너졌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켜 원전 수출까지 이뤄냈습니다.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선거에 불리할까봐 지난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4대 개혁을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국민을 위해 고민하고 추진하던 정책들이 발목을 잡혔을 때는 속이 타들어가고 밤잠을 못 이뤘습니다.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고 글로벌 외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밤낮 없이 뛰었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타이틀을 달고 세계를 누비며 성과를 거둘 때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안보와 경제가 튼튼해지는 모습에 피곤도 잊었습니다. 이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합니다.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당부드립니다.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 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자, 이런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 조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배포됐습니다. 어떠신가요? 되게 멋지시네요. 탄핵 되실 걸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로하잖아요. 지금 우리를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내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주세요. 울지 마세요. 옛날에 울지 말아요 아르헨티나라는 그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대통령께서는 우리한테 울지 말라고,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이제 법적으로 싸우겠다고, 본인이 정말 잘하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싸우겠다고 이야기하신 거고, 저는 어쩌면 한 번은 겪어야 될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구석구석이 너무 힘든 부분이 누구도 건드렸다가 문제가 되고 건드리면 겁이 나니까 멈췄던 것들이 이제 한번 제대로, 정말 제대로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이대로 안 된다라고 모두가 생각했는데 이제 그날이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상혁 본부장.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먼저 위로를 저희에게, 국민들에게 해주신 그런 큰 마음 너무도 잘 알겠습니다. 근데 어느 드라마 대사가 지금 문득 또 떠올랐습니다. 전지현이란 배우가 했던 말이었는데, 내가 이번에 바닥을 치면서 참 좋은 게 있다. 너무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게 있다. 진짜 내 편인 사람과 내 편을 가장한 적들이 딱 갈라지더라. 대통령께서는 정말 이번 기회에 내 편을 가장했던 그 나쁜 자들, 그 나쁜 적들, 적보다 더 무서운 자들을 이제는 그 큰 아량으로 더 이상 베품을 그리고 품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꼭 간언 드리고 싶고요. 저는 믿습니다. 또 무언가를 제가 인용을 하는데, 노래 가사처럼 꽃피는 봄이 오면 다시 내 곁으로 돌아올 거라고, 저희 곁으로 돌아오실 거라고 저는 대통령님을 믿고 꼭 그렇게 되리라 저는 생각하고, 대통령님 지금보다 더 미력 하나만 지킬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역설적으로 더 중요한 정치의 중심에 서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물론 이제 대통령은 정치의 중심이었습니다. 과거에도. 하지만 지금 탄핵소추 재판이 벌어지는 이 와중에 하나의 그 메시지 한마디 한마디가 그 어떤 그전의 정치적인 메시지보다 큰 의미로 국민들께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2년 반 동안 국정을 수행하시면서 느꼈던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느낌들 이런 것들을 본인의 그런 표현으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좀 메시지를 자주 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야말로 진짜 검사 윤석열이 아닌 대통령 윤석열이 아닌 관료 윤석열이 아닌 정치인 윤석열로서 본인의 진심으로 지금까지 느꼈던 메시지를 내실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메시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께서 되게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한동훈이 막 독대 했을 때 그때 한동훈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 계십니다. 아니 너희들이 나 탄핵하면 어쩔 수 없고 하려면 해 라고 사실은 이미 말씀을 하셨죠. 네. 박지원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탄핵은 30표 이상 차이 날 거다. 이전에 234표였지 않습니까? 거의 그쯤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12표, 물론 화가 나고 숨어있는 쥐새끼 5표도 있지만 아마 12표밖에 안 나오는 것을 보고 저는 민주당이나 이재명이 상당히 긴장할 것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내가 법조인으로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법적 투쟁 제대로 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돌아와서 미래를 향한 여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 걱정들 마세요 라고 말씀하신 걸로 보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재명이 밤잠을 잘 못 자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제가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에 있었던 김무성, 유승민 배신자 집단들의 그 집요한 이 권력 장악 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한동훈 일당도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막아내고 이 한동훈 그 일당들 이 배신자들을 어떻게 척결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분이 먼저 좀 주장 또는 제안을 해주시겠습니까? 사실은요 지금 한동훈 일당을 쫓아내거나 나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원래는 당원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나가야 하는 것이 순리이자 인륜의 도리거든요. 네. 근데 아무도 여기서 다 얘기할 거예요. 그들은 안 나갈 거라고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정준길 변호사님이 저한테 몇 번 하신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사람을 잘 내치지를 못한다. 잘 못 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끔 왜 저 사람은 안 내쫓아 왜 안 내쫓아 이런 얘기를 가끔 질문을 하면은 안 내치신다. 원래 그러신다. 그런데 네. 아마 이 길에 대통령께서는 단단부당 반숙이라니하고 끊어야 될 때 끊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당한다는 걸 이번에 아셨을 거예요. 별에서 온 그대의 멘트처럼. 하지만 이제 남아있는 국민의힘에 있는 그 지도부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도부에 있는 용감한 중진들 계시잖아요. 중진의 힘이냐 하고 덤비는 배현진 같은 의원도 있지만은 정말 이번에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몇 분은 정말 좀 잘 싸우시더라고요. 전 그분들이 중진의 힘을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가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비대위원장으로 또 많잖아요.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김문수 장관이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지금 장관직에 계시니까 어려우면 엊그제 윤상현 의원도 잘 싸우시잖아요. 아니면 나경원 의원이든 누군가가 정말로 비대위원장 자리를 딱 차고 아주 나가라 이렇게 딱 해주는 모습이 있어야지 지금은 그 모습 아니면 아무것도 안 통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당원이 당대표를 징계하라고 공식적으로 서류 접수해서 요구하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 황상혁 본부장은 그걸 2번을 했어요. 무슨 마음으로 하셨어요? 지금 유여의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끊었으면 좋겠다. 그 자를 제발 좀 내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의 그런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조그마한 용기를 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저는 지금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원, 당규, 윤리 무슨 규정 제가 그렇게 모든 걸 다 뚫고 있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유 교수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내 편을 가장한 적은 반드시 단절하고 그리고 그게 한동훈이란 자뿐만이 아니겠지만 그 옆에 또 어떤 자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을 무조건 단절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원영석 변호사가 말씀하셨듯이
좀 더 많은 메시지를 그래서 좀 더 많은 소통을 국민들과 해주시면서 그렇게 한다면은 국민 당원들이 자연스럽게 한동훈이라는 자와 그 일당들을 반드시 몰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저는 뭐 이게 지금 상황이 굉장히 그 불확실하고 그 혼돈 속으로 지금 빠져들어서 사실은 이 국민의힘 의원들도 제정신 차리고 이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는 자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지금의 한동훈 지도부를 빨리 와해시키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한 첫 출발을 저는 정치적 도의적으로 권성동의 사태를 통해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그 수많은 그 열화와 같은 그 요구를 받아 담아서 탄핵 반대 당론은 너무나 당연하고 이것을 지난번 토요일 날 추경호 원내대표가 했듯이 투표 거부를 통해서 관철해야 된다고 했는데 무슨 심사였는지 투표 참여를 해서 부결시키겠다고 하고 끌고 갔다가 지금 이렇게 배신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최고위원들 얘기할 거 없어요. 이 원내 전략의 직접적 책임자는 권성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권성동이 아직도 사표 내지 않고 있다면 이것도 황당한 일이다. 즉각 사표 내야 된다. 이자가 지난번에 의총에서도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내가 소추위원장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탄핵해달라고 했는데 탄핵해놓고 나니까 다 죽더라 우리가. 니들 잘 몰라서 그러는데 탄핵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놓고 그리고 새로 이 선출된 이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윤들이 몰표를 모아줘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친윤, 이른바 친윤들 또는 대통령 탄핵에는 반대하는 이 사람들이 권성동이한테 왜 모아줬겠어요? 대통령과 그렇게 가깝다며. 권성동이라면 적어도 배신은 안 때릴 거라고 하는 생각으로 모아준 거 아니겠어요? 배신을, 권성동이부터 배신을 했는지 아니면 권성동이는 탄핵 반대표를 던졌으나 원내대표로서 몰이가 모자라서 이 잘못된 전략을 구사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지 어느 쪽이든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성동의 원내대표 즉각 사퇴를 시작으로 최고위원들의 후속 사퇴를 통해서 지도부를 무너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헌 당규상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사퇴하지 않으면 지도부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장동혁이 하나에 목을 메고 있는데 우리가 왜 그래야 됩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김상훈 정책위 의장이 사퇴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는 김상훈 정책위 의장이 먼저 사표를 던질 수도 있어요. 제가 이번에 겪어보니까 나름 담대하고 결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김재원, 인요한, 김민전이 사표를 던져요. 그런데도 한동훈 일당이 당권 장악하겠다는 그 욕심으로 그냥 버티고 있으면 그 상태로 당은 완전히 중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랑 장동혁이랑 진종호랑 모여서 회의하라 그러라고요. 그리고 그런 장면을 계속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아니 저것들이 어떻게 인두급을 쓰고 대통령 탄핵까지 시키고서 여전히 한동훈이가 당대표하고 장동혁이가 최고위원하고 진종호가 최고위원하고 김종혁이 그 지명직에 앉아서 최고위원 하면서 지그들끼리 저렇게 계속 당을 장악하고 있을 수 있냐. 이런 장면을 며칠만 보여주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잔계산하면 안 돼요. 이럴 때는 책임을 느끼는 자가 먼저 행동해야 됩니다. 저는 가장 큰 책임이 권성동한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권성동부터 사표를 내면 된다. 김상훈이 사표를 내면 된다. 이후를 생각하지 말고 김재원이 사표 내고 김민전이 사표 내고 인유한이 사표를 내면 된다. 대통령 지키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나서 남는 그 쓰레기들한테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이러고 그 장면을 우리 자유파 국민들한테 보여주면 돼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 당 지도부의 해체에 즉각 나서야 된다. 그렇게 해서 비대위로 전환하면서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옹립하고 그 사람에 의해서 질서 있게 당 체제를 정비하고
대통령의 헌재에서의 법률 투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다시 전열을 갖추면 된다. 그러면 광화문 세력은 흩어지지 않아요. 광화문 세력은 윤석열 대통령 복귀할 때까지 계속해서 광화문에서 소리 지를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다시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다. 전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네, 게 미어 저는 얘기했어. 사실은 제명 문제예요. 대통령을 당에서 출당시키려고 들 수도 있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전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탄핵안 가결되었으니까 이제 밖으로 내보내겠다. 지금 대통령을 갖다가 내보내겠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경을 잘 못 쓰는데요. 이 윤리위가 굉장히 교묘하게 정말 게릴라처럼 밤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16년도와 비교해 볼 때 지금 더 좀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 그때는 숫자는 훨씬 많았지만 결국 당권 경쟁에서 그래서 당이 남아 있는 사람이 이겼지 않습니까? 네. 정우택이 원내대표가 됐고 당시에 이정현이 대표를 하다가 그만뒀고 그래서 권한 대행으로서 원내대표로 뽑힌 정우택 당시 원내대표가 이제 당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당권을 장악하지 못하자 나가서 별도의 당을 만들면서 또 대통령 후보를 내는 그런 방식으로 갔습니다. 근데 요번의 경우에는 상황이 어떠냐면 그들이 한동훈과 그 무리들이 당권을 장악을 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당원 당규에 따르면 의외로 이 한동훈과 그 무리들을 쫓아낼 마땅한 방법이 눈에 안 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구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해서 결국 특히 장동혁으로 보이는데 장동혁이 여기에 동조해서 비대위로 가는 방법이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상임정국위원회를 개최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당원 당규를 검토해 본 결과 상임정국위원회가 한 100명 정도로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전당대회 임시 전당대회 개최를 요구해서 거기서 새로운 당대표를 뽑고 비대위로 가는 안을 결정을 하면 그러면은 한동훈과 그 무리들이 현재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규정만으로는 자기네들을 흔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바로 상임정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통해서 흔드는 방법이 네.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우리 본부장이 지금 징계 요청서 냈는데요. 전 진짜 많은 우리 책임당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또 징계 요청서를 내서 윤리위원회 회부시키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 댓글창에는 탈당하겠다 또는 우리 가족 다 탈당할 겁니다라고 하는 댓글들이 올라오는데 탈당은 지금은 아닙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전당대회가 있을 수 있어서 안 됩니다. 한동훈과 무리들한테 당을 주는 게 되는데 안 되죠. 네. 네. 그 8년 전 얘기를 다시 안 할 수 없는데 김무성이 유승민 배신자들이 62명이나 되잖아요. 저것들이 결국은 몰락했어요. 불과 1년도 안 돼서. 그게 우리가 당을 지켜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당시에 탄핵당한 다음에 비대위원장으로 임명진 네. 위원장을 모셨습니다. 임명진 위원장이 진짜 독하게 했어요. 그 배신자들하고 싸웠습니다. 어떻게 싸웠냐? 그래 너네 탈당해서 다른 당 만들어? 그러면 너네 지역구에 제일 센 놈을 내가 공천할 거야. 윤리위원 대변인. 그때 네. 제가 윤리위 대변인을 했고 그 당시에 제일 센 서초갑에 저를 넣었잖아요. 예. 그 당시에 그 국회의원이 이혜훈이었어요. 네, 이혜훈. 예. 그 자리에 저를 넣어서 이혜훈과 싸우게 시켰는데 제가 진짜 그 당시에 지역구 행사만 있으면 이혜훈 국회의원이 저 말도 못합니다. 그렇게 싸웠어. 지킨 그러니까. 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게 자기 다음 선거에 너 끝이야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사망 선고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은 피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당을 지켜냈기 때문에 바른정당이 온갖 이미지 정치를 하고 뭘 해도 결국은 1년도 안 돼서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애원해가지고 홍준표 뒷문 좀 열어주세요. 뒷문 술 열었고 살금살금 들어와서 지금의 다시 이렇게 지금의 국민의힘까지 왔거든요. 그때 권성동이도 뒷문으로 들어온 자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당을 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당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당을 지키고 저것들을 쫓아낼 국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것들이 쫓겨나면 분명히 이준석이처럼 뭐 허접하게 몇 명 모여서 당 만들려고 할 거거든요. 바로 그 지역구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우리 자유파 전사를 내보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확실히 배신하면은 죽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8년 전에 그걸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네. 그걸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이것들이 배신해도 사는 길이 있겠거니 하고 지금 다시 한번 배신한 거거든요. 한 가지만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당시에 그 바른정당 애들이 3번에 걸쳐서 당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선 당시에 1차적으로 복귀하고요.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키면서 두 번째로 복귀하고, 세 번째는 한교안 대표 체제 시절에 유승민이 마지막으로 복귀하면서 3차례에 걸쳐서 복귀를 하는데, 근데 그 복귀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반대를 했던 사람이 바로 유해의 최고랑 저예요. 저희는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제가 굳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네. 당시에 국민의힘이 그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철저하게 PR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철저하게 개혁을 해 나갔더라면 저는 제2의 이번 탄핵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뒷문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당을 지켰던 사람들을 축출하고 쫓아내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다시 제2의 탄핵에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남아서 주역을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예, 지금 속보에는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입니다. 소장도 아니에요. 사건 번호 2024 헌 48을 부여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를 신속 공정하게 재판하겠다. 2024 헌나 8. 헌나 8. 예, 헌나 헌나 8. 8. 예, 그렇게 참 사건 번호를 부여. 빨리도 나왔네요. 자, 사건 번호 부여한다는 건 이제 사건으로 이제 성립이 됐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문영배가 좌파 재판관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우리법 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자니까 좌파 재판관이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저렇게 신속하게 가고 있는데, 저러면 이제 탄핵 재판이 후닥닥 이루어지는 겁니까? 원영수 변호사. 그런다고 하더라도 네. 탄핵 재판이 그렇게 신속하게 직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재판의 절차를 준용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렇게 그 형사재판 절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답변서도 받아야 되고 서면도 받고 기일도 열리고 그런 건 다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헌법적인 사전 문제들, 그러니까 가처분과 관련한 문제, 직무정지와 관련한 문제, 네. 7인 심리 이런 것도 다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별것도 아닌 허접한 공직선거법도 처음에는 입건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26개월이었습니다. 1심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헌재 좌파 재판관이 지금 권한 대행을 하면서 서둘러서 어떻게 한다고 한들 저것대로 끌려가지 않으면 그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되게 재미난 게요. 이 네. 탄핵이 뭐냐, 본질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징계예요, 징계. 중징계. 그러니까는 징계는 경고도 있고 견책도 있고 정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파면은 한마디로 파면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징계니까 공무원에 대한 징계면은 행정소송을 준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탄핵제도와 관련돼서 맨 처음에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 탄핵재판에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징계지만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 신중하게 하라는 취지로 행정소송적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라라고 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사소송법이 정한 어떤 소송 절차나 규정에 따라서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 그 우파 법률가들이 매 눈으로 잘 살피면 함부로 쉽게 신속하게 진행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우리 이 정치권 상환하고 국민의힘 우선 이 비대위 전환부터 해야 된다. 네. 그리고 한동훈 일당에 의한 당권 장악을 저지해야 한다. 네. 그렇게 하려면 기분 나쁘다고 탈당하면 안 된다. 슬프다고 탈당하면 안 된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당을 더 강력하게 지켜야 한다. 그럼. 이게 좌파들이 지고 나면은 입당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요. 예. 선거 지고 나면 입당자가 늘어요. 선거 지고 나면 후원자가 더 늘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쉽게 움직이시면 안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은데 책임 당원으로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죠? 네, 저도 탈당 안 합니다. 탈당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정상적인 국회가 아닙니다. 저 비정상적인 자들과 맞설려면은 저는 김두한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비정상적인 자들과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네. 저 비정상적인 자들이 상식이 없는 자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너무 점잖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저들은 선진화법을 지키지 않고 저들은 선진적인 정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런 국회 선진화법 여러 가지 조건들 그리고 점잖으려고 하는 그거 버리시고 정말로 배지를 띌 수 있다. 내가 배지가 떨어지더라도 나는 할 말을 하고 정상적인 국회를 만들겠다라는 결기를 갖고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그런 자세로 좀 나가주시기를 간곡히 제가 부탁드리고요. 저도 정상적인 절차 안에서 하지만 담대하고 용기 있는 당원으로서 열심히 할 터이니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 그리고 우리 아미고 회원들 절대 탈당하지 마시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당적을 유지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세 개의 전선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법률가들과 함께 헌재에서 종북주사파들과 싸우는 이 법리 전쟁이 있습니다. 법리 전선이 있습니다. 뭐 저는 그 전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당히 승리할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전선은 광화문 자유파 국민들이 치는 탄핵 저지 전선입니다. 탄핵 가결 소식 직후에 정광훈 목사는 탄핵 저지할 때까지 헌재의 기각 결정이 날 때까지 광화문에서 계속 투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광화문 자유파 국민 전선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전선이 여의도에서 국민의힘을 완전히 개조하고 한동훈 배신자 일당들을 쫓아내고 진정한 자유파 정당으로 탈바꿈시키는 그런 정치투쟁 전선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전선에서 대통령은 대통령의 몫을 당당하게 해야 되고 국민의힘에 진짜 제대로 된 자유파 정치인들이 몇이라도 있다면 그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위축되지 말고 쫄지 말고 그리고 희망 포기하지 말고 광화문에서 자유파 국민전선을 지켜내야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전선에서요, 우리 이 고성호 TV 또 고성호 TV의 대표 패널들도 각자의 역할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긴급 생방송 마무리 한 말씀씩 들으면서 또 여러분들의 각오 한 말씀씩 들으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원영수 변호사. 아마 마음의 충격이 다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지만 또 다음을 대비하는 아까 우리 그 고성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전선을 대비하는 그 다음을 항상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각 지역구의 당원들이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하나의 당부를 좀 드리면 84명의 국회의원들은 탄핵에 반대했습니다. 이분들이 의총에서 지금 현 지도부에 대한 불신임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그런 당론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84명의 절대적인 다수로서 노력해 주시기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모든 당직을 내려놓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탄핵된 정당, 탄핵 소추가 된 정당에서 국회의원들이 당직을 맡고 있다는 게 과연 명분이 있는 것인가 그런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모든 당직을 의원들이 내려놓으시기를 촉구를 드리고요. 적어도 84명의 의원들은 당직을 내려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해당 지역구에 계시는 당원들이 계시다고 하면 의원들께 전화를 해서 아니면 문자를 드려서 당직을 내려놓고 지금 현 지도부를 비대위 체제로 만들라고 의총에서 촉구 의결을 하기를 그렇게 촉구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리에 교수.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장면이 기억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누군지 유시민이었나요? 누가 울고불고 난리치면서 거의 드러누워서 끌려가던 장면이 기억이 나고 그 당시에 모든 그쪽 당 국회의원들이 거의 진짜 발악을 하던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어느 한 명도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광화문에 있는 애국 시민들이 더 많이 아파했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은 저게 우리가 진짜 냉정하게 저 현실을 보면서 이제 국회의원들도 우리도 제대로 뽑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제자리에서 이제 위기가 아니라 이 어려움에서 제대로 정말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 이곳이 대한민국입니다. 힘내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네, 황상혁 네. 본부장. 저도 유해 교수랑 같은 맥락인데 저는 제자리에서 저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화문에 계시는 분들은 또 그 역할을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당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84명의 국회의원들이 그들이 어떤 책임을 갖고 있으며 내가 지금부터 어떤 의무를 다 해야 되는지 그거를 반드시 깨닫고 자신의 역할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준글 변호사. 우리 고 박사님께서 세 개의 전선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개의 전선 중에 그 어느 전선에서 제가 헌신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나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리자면 화가 나서 탈당할 그런 어떤 용기를 내시지 마시고요. 그 용기를 가지고 우리 황 본부장처럼 우리 이거 한동훈 대표 징계 그런 운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전선 중에 우리 국민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해 주실 수 있는 일이 적극적으로 집회와 시위에 참석하는 것, 그것 플러스 바로 한동훈을 징계를 통해서 당대표에서 끌어내리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동훈이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수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협박해댔습니다. 뭐 한두 번 협박한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든 대통령 자리라도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면 한동훈이한테 정권 주고 한동훈이 몰래 불러가지고 야, 네 시키는 대로 다 할게. 탄핵만 좀 막아줘. 했으면 탄핵 피해갈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탄핵하려면 해봐. 그건 헌법기관이라고 스스로 자칭하는 당신들의 선택이야. 나는 나에게 일이 있어. 어떤 면에서 12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그리고 그 전에 12월 3일 있었던 비상계엄령 선포 이 모두가 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것을 건 승부였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구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결단에 어떤 타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떤 구걸이 있어야 됩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사실상 탄핵을 감수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이가 대국민 담화 직후에 내란을 사실상 자백한 것이라고 하면서 미쳐 날뛰는 그 상황을 대통령이 예상하지 못했겠습니까? 탄핵을 감수하고 헌재 심리를 통해서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다. 이제 저런 허접한 것들한테 끌려다녀서는 정말 대한민국 무너지겠다. 내 한 몸 다 던져서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다. 함께 싸우겠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자유우파가 다시 결집하게 된 겁니다. 오늘 손상대 대표가 300만 명이 모였다. 서울역까지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자유우파의 집회가 끊어지지 않았다. 그 많은 대한민국 국민을 움직이게 한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게 내 모든 걸 던져 싸우겠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성이
우리 자유파 국민들을 광화문에 모이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탄핵 가결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영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영상 함께 하시면서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됐다.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됐다. 누구도 이 싸움에서 방관자가 될 수 없다. 구계자가 될 수 없다. 구경꾼이 될 수 없다. 종북주사파 편에 서서 윤석열 대통령 죽이고 대한민국 무너뜨리는 일을 할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손잡고 종북주사파와 전면적으로 투쟁해서 대통령 지키고 대한민국을 다시 이렇게 세울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을 지키는 자유파 전사로서 거듭나는 그런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긴급 대담 함께 해주신 정중길 변호사, 황상혁 본부장, 리우예 교수, 원영섭 변호사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영상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이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 왔습니다. 대통령이 되어 현장의 국민을 만나 보니 전 정부의 소주성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부동산 영끌 대출로 청년들과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차분히 어려운 사정을 챙겨 듣고 조금씩 문제를 풀어들었을 때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조금씩 온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에 힘이 났습니다. 무너졌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켜 원전 수출까지 이루어냈습니다.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선거에 불리할까 봐 지난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4대 개혁을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국민을 위해 고민하고 추진하던 정책들이 발목을 잡혔을 때에는 속이 타들어가고 밤잠을 못 이뤘습니다.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고 글로벌 외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밤낮 없이 뛰었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타이틀을 달고 세계를 누비며 성과를 거둘 때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안보와 경제가 튼튼해지는 모습에 피곤도 잊었습니다. 이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합니다.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당부드립니다.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수구위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 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